이제는 사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재앙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이번 주 최대 화두라고 할 수 있죠. 0.7명대가 무너진 합계 출산율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뉴스 속속 우리 함께해 주시는 CBS 장규석 기자, 이준규 기자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통계청이 엊그제 발표를 했잖아요. 지난 합계 출산율 이 수치가 뭐 예상을 했지만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2023년 출생 사망 통계 그리고 지난해 4분기 통계치가 요번에 나온 건데요. 이제 합계 출산율이라는 거는 이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한 분이 얼마만큼 낳을 수 있느냐. 근데 이게 0.72명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0.72명이면은 이제 지난 그 전년도인 2022년 네. 같은 경우가 0.78명이었는데 이것보다 0.06명이 낮아진 수치이고 더 낮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건 알았지만 뭐랄까 폭도 되게 크고 속도도 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네. 상황이 되게 심각한 거죠. 이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그 수치를 경신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약간 둔감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근데 이제 이게 0명대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는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네. 이제 한 명이 한 명도 안 나? 그럼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구 감소자 엄청나게 줄어드는 그리고 뭐 0.98도 아니고 조만간에 이제 0.7도 이제 약간 위태위태한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네. 사실 2016년까지 그러니까 2016년이면 사실 8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통계치로는 이제 7년 전 상황이 네. 되는 건데 이게 1.1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네. 뭐 아주 좋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2017년에 1.05명을 끝으로 이제 1명대가 끝이 나고 2018년부터 0.98명 그리고 2년마다 소수점 한 자릿수 그러니까 0.987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0년에 0.84명, 그다음에 2022년에 0.78명 들어왔는데 네. 이제 2023년 기준으로 0.72명이니까 아 그러면은 이제 또 1년이 있어서 2년마다 그러네요. 0.6명대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수치가 그 전년도에 떨어진 게 0.03명이었는데 요번에는 1년 만에 0.06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빨라지게 된 건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좀 기대하는 그 값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수치가 줄어들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전부 다 애 안 낳는 거 아니잖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사람이 낳지 않겠어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좀 그쵸. 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숫자가 어느 정도 수준 낮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낮아지는 감소폭이 되게 둔화가 돼야 자연스러운 그리고 거죠. 어느 정도 네. 일정 유지하는 그 기준선은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작년보다 더 떨어졌어?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는 이게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0.7명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아 이건 진짜 뭐 작년에 그런 인터뷰도 있지 않았습니까? 외국 교수분이 대한민국 망했네요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는 아니겠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이 부분이. 정도면 의지적으로 낳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다. 네. 0.72명이면 거의 0.7명인 셈인데 그럼 올해는 이제 0.6명대로도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상 이미 0.6명대로 진입한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분석이 나올 정도인 게 음. 통계청이 이제 그 인구에 대해서 수치를 집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장래 인구 추계라고 해서 미리 하죠. 이제 네. 전에 이제 발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통계라는 게 그 모아가지고 시간들을 정리하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시점의 통계치는 그로부터 몇 달 정도 지나서 나오기 마련인데 그래서 지난해 말에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하면서 올해 합계 출산율이 0.68명이 될 거다라고 이미 예고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2월 말에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2달 사이에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 네.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 역시나 그 추이에 크게 변함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네. 이번에 발표자였던 그 통계청 이명일 인구동향과장이 2023년보다는 출산율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은 저희가 전망한 게 0.68이었는데 그 부분에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해서 사실상 이제 그게 시작이 됐고 그리고 연간 수치로 이제 0.72명이고 이제 연간 수치 0.68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 0.6명대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수치가 나왔는데 네. 이게 0.65명이 나왔어요. 0.6대 후반도 아니고 0.6대 중반까지 이미 떨어졌고 물론 그건 있습니다. 이제 출산하신 분들이나 주변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출산율이 연초에 높았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연말에는 좀 많이 빠지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0.65명이 한 방에 나왔다는 거는 올해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도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한 수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분기상으로는 0.6명 시대가 왔고 네. 이제 연 기준으로 했을 때도 0.6명 시대가
이제 올 거다, 진행되고 있다 이 얘기인데 네. 재작년하고 좀 눈에 띄게 달라진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뭐 정성적인 부분, 뭐 디테일한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해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이제 보고서를 내실 텐데 그냥 저희들이 수치로만 볼 수 있는 정량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어떤 그 부분을 봐야 되면 지역별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네. 사실 세종시가 거의 뭐 대한민국의 뭐 유일한 희망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세종시가 출산율이 높았고 네. 그 이유가 이제 공무원 좀 직업이 안정적인 공무원들이 많이 살기 때문이다 이랬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수도 때문에 이제 뭐 여러 부처라든지 산하 기관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기관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상권이나 이런 부분도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변부 인구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여서 네. 그럼 단순하게 인구만 늘어나는 게 이주한 인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직업 가진 분들이 많고 하니까 이제 출산도 많이 하겠구나. 실제로 그랬죠. 그래가지고 일명대 그러니까 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명대를 기록했었는데 네, 네. 2022년까지만 해도 이게 1.1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세종 같은 뭐가 있으니 다른 데가 좀 빠져도 약간 받쳐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깨졌습니다. 작년에 0.97명이 돼서 근데 이게 0.97명으로 0명대로 내려온 건데 네. 이걸 감소폭을 볼 필요가 있어요. 1.12명에서 0.97명이면은 1년 만에 0.15명이 줄어든 거잖아요. 네. 이게 전국 평균이 0.06명이 줄어들었는데 2배 반입니다. 감소폭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네. 거주하는 인구들이 늘어나고 많이 하게 되다 보니 세종의 최근 몇 년 동안의 그 부동산 가격 추이 이런 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폭등을 했잖아요. 네네. 굉장히 빠르서 물론 뭐 요번에 공시 가격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빠진 거 빠르게 빠진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수도권이 아니니까 뭐 가격 변동폭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감안했을 때 인프라가 몰리고 사람들이 몰리고 하니까 모든 게 굉장히 많이 비싸지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주하신 분들이 이제 한 번에 이주를 이제 2010년대에 쭉 해서 2020년이나 아니면 10년대 후반까지 쭉 이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주가 이미 완료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와가지고 하신 분들이 별로 없는 거고 그다음에 아이 낳으실 분들도 이제 웬만큼 아이를 낳으시지 않았나 약간 이런 식의 이제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물가도 당연히 올라가고. 맞아요.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초반에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오른지는 지연정 전세 가격은 대단히 안정돼 있었거든요. 대전보다 더 싸서 사실 대전이나 청주에서 유입된 인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특히나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 신축인데 가격도 싸고 게다가 세종은 애 키우기도 좋다더라. 이렇게 되니까 거의 이제 그 충청도, 충북, 충남 이쪽 그 세종시 인근에서는 결혼하면 거의 세종시에 와서 살았어요. 네. 신혼부부들이 거의 살고 신혼부부들이 와서 살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 그 비중이 있는 인구들이 많아지는 거죠. 많아졌는데 이게 이제 세종시도 이제 공급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신혼부부들이 왔다가 전세 기간이 만료되고 전세 가격이 그래도 괜찮으면 있을 텐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세종시 전세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전하고 비교해도 대전보다 싼데 이런 느낌이 없으니까 이제 또 이제 원래 있던 자기보다 가까운데 이런 데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혼부부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아이들 많이 낳던 그 세종시의 그 일시적인 현상이 지금 이제 없어지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항상 지적하는 집값이 이제 출산에도 영향을 줬다는 걸 보여줄 전세 수 가격이 가장 큰 있는 영향을 미친 데네요. 거죠. 네. 그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제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 부분인데 꼴찌가 어딜 것 같으십니까? 지자체 중에. 서울이죠. 서울일 것 같아요. 집값 제일 비싼 서울이 꼴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작년 기준에도 0.5명대였는데 이번엔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0.59명이었다가 작년에 0.55명까지 떨어져서 이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한 여성 한 분이 이제 반 명밖에 안 나는 지역이 서울이 된 거고. 뭐 서울이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당연히 뭐 집값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가 더 높잖아요. 그다음에 뭐 교육도 굉장히 치열하고 하다 보니까 들어와서 이제 뭐 이렇게 버티고 살고 이르기가 좀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다고 느껴지게 된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사시던 분들은 이거 뭐 나가서 낳자, 경기도로 가서 낳자, 뭐 이런 분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괜찮은 편인데 서울은 그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돼서. 사실은 뭐 서울도 뭐 여러 가지 뭐 출산이나 이제 보육 뭐 지원책들 내놓고 있지만 이게 되게 무색한 약간 이런 느낌이 돼버렸고, 그리고 이게 서울만의 문제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디냐면 인구 순으로 갑니다. 부산이 꼴찌에서 두 번째, 그다음에 인천이 꼴찌에서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대도시면 대도시일수록 사람들이 모여 살고 뭔가 경제나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지만 어떤 그런 경쟁의 치열함, 뭐 물가, 부동산 가격 이런 부담들 때문에 아이를 더 안 낳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산하고 인천이 0.6명대 도시들. 네. 너무 아이러니한 게 사람이 많이 몰려 있으면 당연히 태어난 아이가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 곳들이 가장 아이를 안 낳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닿아 있지 않은 동네가 충청북도지 않습니까? 네. 네. 충북이 0.89명을 기록했는데 전년도에 0.87명이었거든요. 네, 네, 네.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다른 대도시나 뭐 도시가 개발이 되고 있고 뭐 계속해서 뭔가 편의성을 늘려야 한다 이런 지역들은 오히려 출퇴근하려는 사람들은 몰려들지만 아이는 낳지 않고 반대로 지방에 인프라 너무 없어요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나중에 근데 충북 살펴볼 같은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는 이게 그 천안 아산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평택하고 맞닿아 있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삼성이 지금 평택 공장을 가동하고 있잖아요. 네네. 계속 짓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유입 요인이 있다. 일자리 유입 요인들이 있어서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서 충북은 조금 특이하게 아마도 충북도 청주나 이쪽보다는 아마 천안 쪽이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합계 출산율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인구가 줄어서 걱정되는 거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뭐 출산율 가지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여성 한 분당 기준인 얘기인 거고 네. 실제로 그럼 인구가 얼마나 줄었어? 이게 사실은 더 큰 관심사일 수 있는데 지난해 국내 그 출생아 수가 22만 9,970명, 70명이 됐습니다. 이게 전년도 2022년에 24만 9,186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4만 명대 후반이었는데 1년 만에 이게 22만 명대 후반으로 훅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2만 명 가까이 줄어드는 네. 거죠. 23만 명대를 거치지도 않고 이제 확 내려가게 되면서 이번에도 역시 이 출생아 수 자체도 굉장히 그 역대 최저치를 좀 계속 뭐 경신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 근데 물론 뭐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이 잠정치가 우선 발표됐다가 8월달에 이제 확정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인구가 이제 집계를 하다 보면은 출생아 수가 좀 더 늘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2021년도 2년도 다 뭐 100명대 뭐 몇십 명대 늘었기 때문에 다시 23만 명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뭐 어쨌든 그래도 거의 그렇죠. 2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 수도 감소하고 있지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지금 많기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자연 감소, 인구 네. 자연 감소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게 뭐 2021년, 20년 뭐 이때부터 이제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이 돼가지고 2020년에 처음으로 자연 감소가 시작이 되면서 32,011명이 더 많이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돼서 네. 대한민국 인구 감소국이다 뭐 이런 얘기가 그때 나왔었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빠르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감소 규모가 12만 2,750명, 그러니까 네. 12만 3,000명 가까운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 건데 이게 그 전년도에 2022년에 12만 3,553명하고 비슷한 3,753명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12만 명 그럼 뭐 비슷한 수 이어지는 거냐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감소가 2020년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3만 명대. 그래서 재작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때가 그 팬데믹 시즌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오미크론 변이가 네.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연초에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1년 만에 그 사망자 수가 이제 5만 5천 명이 확 늘어나가지고 그러면은 뭐 그때는 그랬나 보다. 일시적인가 예, 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했는데 아니네. 그런 거 없이 팬데믹이 엔데믹이 됐는데도 그러니까 자연 감소 분이 그 해하고는 똑같네. 이걸 약간 우리의 경고. 추세처럼 돼버린 거네요. 1년에 10만 명 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출산율 하락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하고 있고 외신들도 많이 다룬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네. 보면은 그 외신들이 다루는 이유가 그 나라들도 자기들도, 지금 저출산 네.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주로 이제 이런 수치들을 외국하고 비교하다 보면 흔히 이제 OECD랑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우리랑 좀 비슷하게 비교할 만한 약간 선진국들 같은 뉘앙스를 준 그쵸, 나라들이어서 네. 근데 이게 뭐 각국 데이터다 보니까 2023년치는 아직 없고요. 2021년 기준으로 이제 주로 비교를 하고 있는데 네. 38개 회원국 합계 출산율이 2021년 기준으로 1.58명입니다.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0.81명이었으니까
2배죠. 뭐. 예. 아. 절반 수준인 셈이었고 네. 그리고 2013년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1.3명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OECD 회원국들 중에 꼴찌가 됐는데 그 후로 그 통계상 2021년까지만 나왔지만 9년 연속 그리고 뭐 사실상 2023년까지 11년 연속이라고 봐야 되고 네. 네. 그다음에 이게 또 유일하게 0명대 국가. 네. 그래서 계속 그 유일한 다들- 0명대 네. 국가. 1명대 중반 정도 뭐 네. 많이 힘든 나라들도 1.3명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는 그거보다 한참 밑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줄어들고 있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11년하고 2021년 10년 사이의 추이를 비교를 해보면은 0.43명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감소폭이 큰 나라도 있긴 있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 0.5명이 줄어들었고 뉴질랜드도 0.45명이 줄어들었고 이 두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감소폭이 더 큰데 근데 그게 사실 뭐 의미가 별로 없는 게 멕시코는 지금 1.82명이에요. 아. 우리나라보다 이미 1명 이상 많이 그러네요. 낳고 있는 상태고 뉴질랜드도 1.64명,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이 되고 물론 뭐 그러면 아니 멕시코랑 뉴질랜드는 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면 주요국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영국 같은 경우도 네. 마이너스 0.38명, 그다음에 핀란드, 코스타리카 뭐 이런 데도 마이너스 0.37명, 뭐 요새는 튀르키예라고 하죠. 네, 터키도 터키, 예. 0.35명, 노르웨이 0.33명, 뭐 아일랜드 0.31명 감소는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라들은 여전히 1명대 중반의 안팎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감소폭이라 해도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똑같은 감소폭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네. 쉽게 말하면 뭐 노약자나 어린이 같은 상황에서 누가 외부 충격 쾅 받은 거고 그 사람들 어른들이 충격을 받은 거라서 이제 충격을 느끼는 감도가 좀 다르지 않나 뭐 약간 이렇게 비교를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큰일 났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10년째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로 인한 사회 현상들이 이제 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 이미 같아요. 뭐 나타나고 있죠. 네.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인구 문제는 예견된 미래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게 딱 그 해에 출생한 아이들의 숫자는 정해져 있으니까 얘들이 자라나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렇죠. 네. 점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적은 수의 아이들이 계속 이제 자라면서 우리 사회가 맞게 될 미래 좀 보면은 사실 그러고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지금 줄어드는 속도가 엄청 빠른데 알면서도 우리가 10년째 지금 손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게 제일 그러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네. 사실은 네.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 자, 그래서 이제 저출생 문제들을 쭉 보면 이제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나타나겠죠. 먼저 이제 아기 숫자하고 관련 있는 산부인과, 네. 산부인과 병원들 지금 계속 문 닫고 있는데. 네.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10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네. 도심에 살고 있으면 이제 옆에 있는 이제 구로 가야 이제 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그 시골도 아니고 이제 부산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서울도 요즘은 좀 많이 줄었죠. 네. 산부인과들이. 네. 그다음에 이제 애가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 이제 어린이집 가야죠. 그렇죠. 어린이집도 2018년에 13,500여 곳 정도가 됐는데 2022년에 9,720여 곳 정도로 한 3,800곳 정도 문을 닫았습니다. 4년 정도 2018년에서 2022년까지 4년 정도 됐는데 민간 어린이집은 5곳 중에 한 곳이 사라졌다. 그런 거고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 소규모로 이렇게 보육하는 데 있잖아요. 네. 여기는 18,000개 정도가 됐는데 12,000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더 많이 줄었어요. 훨씬 많이 줄었죠. 네. 3분의 1 네. 가까이가. 그래서 이제 통계청 장래인 구축이 아까도 나왔지만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뭐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가는 이 비율이 비슷하게 유지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2028년이 되면 2022년 대비 31.8%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원생응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된다. 예. 이게 30% 이상이 이제 문을 닫는다는 거죠. 네. 특히나 이제 부산은 거의 40%가 문을 닫게 되고 서울, 대구, 인천 거의 다 아까 저희들이 출산율 되게 낮게 나온다는 예, 그 인구 많은 도시들이 지역들. 거의 이제 문 닫는 데가 이제 10개 중에 한 4개는 문 닫는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지나면 학교잖아요. 학교 가야죠. 네. 네. 저희들이 학교 지난번에 한번 다뤘잖아요. 서울에서 초등학교 폐교가 이미 있었고요. 학생 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70개 정도 되는데 좀 이따 이제 4년 뒤에는 이제 100개 정도 늘어난다. 100개로 늘어난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 이제 또 학교 폐교를 좀 막고 학교 인근에 충분히 좀 학령 인구 확보하자 그러면서 주교 복합 그때 네. 말씀드렸던 이제 주택, 아파트하고 학교를 복합하는 그런 건물을 짓자 이런 계획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줄면은 이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로 인구가 이동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네. 네.
인구 유출이 발생하고 지역 소멸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소멸 문제도 우리가 계속 심각하다 네.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게 뚜렷하게 숫자나 이런 걸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이미 작년에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비수도권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서울, 경기, 인천에 사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다. 면적만 보면 되게 조그만데. 그렇죠. 네, 네. 절반을 넘었습니다. 왜냐? 지역에서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이탈이 이미 시작이 됐고 네.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의 80%가 인구 감소가 하는 데드크로스가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인구 정점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지자체도 많은데 태백시 같은 데는 1987년에 12만 명이었는데 네. 지금은 3만 8천 명 해서 3분의 2 이상이 지금 줄었습니다. 네. 정부 전망을 보면 2047년이 되면 모든 시군구가 소멸 위험 단계에 접어든다 하고 빈집이 2000년에 51만 호였는데 2020년 20년 만에 151만 호가 돼가지고 3배가 불어났습니다. 빈집이.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빈집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내 집 마련 어렵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이 사람들이 몰려 살지 않는 지역에서 그렇죠. 버려지는 이제 집이 더 지역이 늘어나고. 이제 양극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빈집이 생기면 이게 이제 그냥 빈집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은 급속도로 그쵸. 낙후가 되거든요. 네. 이 지역 사회에 깨진 유리창이 된다라고 하는데 뭐 붕괴, 화재도 있지만 범죄가 그렇죠. 일어나는 기반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집 동네 좀 안 좋다, 약간 어둡다 이런 느낌이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지역 사회의 어떤 안정이 깨지게 된다 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살면서 보통 필요한 서비스들, 그렇죠. 식당, 제과점, 뭐 세탁소 이런 생활 인프라가 이제 취약해지게 되는데 그것도 같이 사라지면서 이걸 뭐라 그러냐 생활 사막이라고 합니다. 음. 우리 생활이 사막화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생활 사막이라고 하는데 이런 생활 사막 현상으로 인구 이탈이 더 가속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은 이제 뭐 상상이 안 되긴 하는데 제가 예전에 빈집 관련된 다큐를 보니까 그 도시 자체가 아예 유령 도시처럼 되더라고요. 집들은 막 다 비어 있고 밤에 다니기 무섭고 막 이렇게 그것도 되는 그렇고 거죠. 네.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고 아이들이 이제 쭉 커서 이제 이미 이제 예측 가능한 미래가 펼쳐지고 있는 곳. 이제 학교 지나면 어디로 가면 대학 가야죠. 대학교. 네. 대학교 입학 정원이 이제 지금 현재 4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2022년에 출생한 아기들이 22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47만 명 대 22만 명? 이렇게 되면 그 이제 22년에 출생한 아기들이 18살이 되는 해가 2040년인데 네. 대학 정원이 지금처럼 쭉 가면 정원의 절반도 못 채우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대학들 중에 인구도 마찬가지지만 대학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얘기 네. 우스갯소리 하는 거 들었는데 옛날에 인서울이 목표였잖아요. 네. 이제는 인서울은 그냥 무조건 다 인서울이라는 거예요. 그 숫자가 더 적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2호선 안으로 들어야 대학교가 되나? 사라지고 갈 네. 데가 이제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지역 대학들, 지방 대학들 이제 위기가 이미 왔고요. 우리가 이제 벚꽃 엔딩이라고 하는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없어진다고. 지방부터 사라진다.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나온 이제 동아일보 기사를 봤더니 종로학원이 이제 2024학년도 대입 정시 원서 접수 경쟁률을 이렇게 봤는데 네. 190개 대학 4,889개 학과를 분석을 했는데 미달 학과가 163개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이게 163개 중에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이 162곳, 다네요 거의. 수도권 한 곳. 네. 네. 그러니까 거의 99.4%의 미달 학과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제 학령 인구 감소와 함께 이제 재수, 삼수 이렇게 N수를 해서라도 수도권 네. 대학에 관련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방대가 더 이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학 다음에 이제 남자대 같은 경우는 군대 K대 가야지 이제. K대입니다. 군대. 예. 뭐 좀 라떼 얘기입니다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1998년에 갔습니다만 병력 자원이 60만이라고 했습니다. 60만 대군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 출산 아이보다 훨씬 많은데요. 지금 네. 50만 명 이제 네. 유지하고 있고요. 50만 명을 거의 간당간당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2년 뒤면은 40만 명대로 내려올 거다.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2039년이 되면 40만 명 유지도 어렵게 된다. 그러네요. 30만 명대로 내려간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력이 50만 명을 유지하려면 매년 22만 명을 징병 또는 모병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년 출생아 자체가 25만 명, 22만 명 뭐 이런데
그 중에 또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일 거 아니에요. 네. 남자 중에서도 이제 면제된 애를 따지면 면제를 한 명도 안 해준다고 해도 겨우 10만 명 될까 정도. 징병 목표인 22만 명의 절반도 못 채우게 됩니다. 그렇죠. 절반을 못 채우게 됩니다. 반토막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군을 여성도 늘려야 군대 가셔야죠. 예, 여군을 늘리게 됩니다. 예. 국방부가 여군 비율을 2027년에는 2022년 대비 2배로 늘리겠다. 지금 그런 계획을 네네. 내놨고 또 이제 여군도 여군이지만 네. 뭐 비전투 과목, 교육, 행정, 정비 이런 데는 군무원을 쓰겠다. 네. 민간 인력을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군대를 제대하면 이제 취업을 해야죠. 네. 그렇죠? 예. 생산 가능 인구 문제로 들어갑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줄어들면 경제 전체에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국가 전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의 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침체되면서 국가 경제가 침체되면 어떻게 되냐면 취약계층을 부양하고 국방 안보를 해야 되는 국가의 재정이 네. 부족하게 됩니다. 예. 나라의 기반이 약해지게 그쵸. 되고요. 네. 아이들 낳으라고 하는 출생 정책, 복지 정책 이런 것도 예산 깎일 수밖에 없고 돈을 못 쓰는 거죠. 돈이 없어져요. 네.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드는데 인구가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베이비 부머들 인구 비중이 가장 높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베이비 부머들이 낳은 세대들 저희 같은 이제 베이비 부머 에코 세대라고 하는데 이 세대들은 지금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이 고령자들이 엄청나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서 재정은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젊은 세대가 엄청나게 많은 수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출산도 저출산인데 지금 이 출산율 높이는데 목매는 거 이거 너무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상 폭탄은 어디서 터지냐 고령화에서 터진다. 그러네요. 네. 네. 고령화 추세를 잘 보고 이것도 현실적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증원 같은 것도 고령화 추세를 보면 거의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 근데 의사 반대에 부딪히고 뭐 이것저것 하다 미루다가 지금 인재 터져가지고 또 그것도 갑작스럽게 2,000명을 늘린다. 네. 근데 의사들도 저기 키우는데 10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의대 6년에 인턴 내지 5년 하면 11년이 걸리는데 그때 이제 가면은 그때는 이미 인구가 거의 네. 이제 절벽 상태로 떨어져서 그때는 의료 수요가 그만큼 나올지 안 나올지도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을 미루면 어떤 상황이 터지느냐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예견된 미래는 예견이 돼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사실은 거의 우선순위들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못 하고 있는 이유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빨리빨리 이런 좀 합의를 도출하고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 사실은 10년 전부터 계속 경고를 하고 알고 있었던 있었는데 거예요. 왜 네. 이렇게 손을 놓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얘기들을 들으면 너무 우울하단 말이에요. 진짜 네. 곧 망할 것 같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말 가난한 국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여기서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그때 그 한동안 기사들이 많이 나왔던 제목이 우리 뭐 몇 년 동안 뭐 100몇십 조를 썼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저희 같은 뭐 많은 분들이 똑같이 공감하실 텐데 우리가 걱정할 정도면 뭐 나라는 왜 정부는 왜 몰라 다 알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뭔가 집중이라든지 역량을 어디에 배분할 거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미스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OECD 이제 회원국 얘기를 네. 드렸었는데. 주로 이제 하락세가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 나라들도 비슷하지만 우리보다는 덜 떨어지고 있다. 근데 덜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는 국가들이 있어요. 네. 학교 출산율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만 살펴봤을 때 체코 같은 나라는 0.4명이나 높아졌고 헝가리도 0.35명, 라트비아 0.23명 이렇게 높아졌는데 체코랑 헝가리, 라트비아 여기는 뭐 유럽 동북부 아니야. 동부나 북부잖아. 네. 독일도 네. 그 기간 동안 0.19명이 높아졌습니다. 독일은 사실은 유럽의 뭐 경제 기관차 이런 얘기 하지 네, 않습니까? 유럽에서 그렇죠. 경제 규모 네. 제일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몸뚱이가 제일 무거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갔다라는 건데 그러네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심지어 독일은 90년대 통일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동독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출산율이 0명대였어요. 그래서 이게 확 찌그러든 데다가 그거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엄청 부침을 겪는 바람에 그동안 한 2003년 정도까지는 인구가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끌어올려서 1.58명까지 높인 거예요. 1.3명대 초반이었다가. 그럼 어떻게 올라갔느냐. 여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이 공공가족복지
지출 예산, 그러니까 그 예산 중에서 이제 이거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전체 예산 중에서 대비 말고 GDP 대비, 국가 총생산 대비 얼마를 투자하느냐를 사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규모가 네.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이게 2020년 기준으로 독일이 얼마였냐면 네. 3.7%예요. 전체 국가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의 3.7%를 여기다 쏟아 부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면 네. EU가 평균적으로 이게 되게 높다고 평가를 받거든요. 네. EU 평균이 그 당시에 2.56%. 이거보다 GDP 대비요? 1% 네. 이상 1%포인트 높았고 OECD 평균 당연히 더 낮죠. 네. 그 당시 2.29.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냐면 1.6%. 독일 절반이 안 돼요. 절반도 안 되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네요. 출산율을 놓고 보면 이거를 우리 3, 4, 5%를 투입해야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예산을 어디다 넣느냐. 아까 이제 쭉 장기석 기자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유치원 육아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재밌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서울에 무슨 뭐 공립 유치원 넣기 어려워요 이래가지고 그쵸. 막 난리 네. 나고 뭐 설명회 들어가고 부모님들 대기표 순번 뽑고 막 추첨되면 막 만세 부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없앴습니다. 어떻게 없앴냐면 킨더가르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치원이잖아요. 네. 만 3세 이상 되는 아이들 들어가는, 그다음에 그 이전에 들어가는 사실은 어린이집 같은 시설도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아예 자리를 보장해줘요. 네. 얘는 어느 지역에 어디 태어났어? 그럼 여기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보장을 해가지고 아예 그런 분란이 없게 해서 보육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굉장히 줄이고, 네. 그다음에 아동 수당 같은 경우도 뭐 얘가 몇 젠지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똑같은 금액을 줍니다. 250유로씩 주고 있고, 그다음에 부모 수당, 기타 수당도 또 필요하잖아요. 네. 그거 늘리고, 육아휴직 늘리고, 아이들 뭐 집에 오는 시간에 뭐 퇴근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연근무도 하게 하고 하는데 네. 이게 또 경력 단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이런 거가 약간 뭐 아니 독일이니까 가능한 얘기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더 높이 놀린 나라가 체코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우리 육아휴직급여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급여를 받았을 때 내가 기존에 받던 월급의 얼마까지 대체가 가능하느냐. 이건 진짜 대단하다고 저도 찾아보면 느낀 게 88.2%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의 90% 가까이를 보장을 해줘요. 육아휴직 해도 하고 있는데. 뭐 소득에 걱정이 없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육아휴직 가야지라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텐데, 그럼 이게 사내의 눈치 싸움이 또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걸 없앴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아이를 낳으면 3년까지 육아휴직을 보장해요. 3년이면은 애가 웬만하면 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엄마가 한 번, 아빠가 그렇죠. 한 번. 거의 6년을 할 수 있는 네. 최장. 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걸 약간 슬픈 현실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체율이 얼마냐? 44.6%예요. 그것도 많이 돼. 올라간 네. 거잖아요. 체코의 네. 절반 수준인데 그게 체코의. 전체 월급으로는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거고. 체코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 부러운 부분이, 그런 앞서 말씀드린 그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소득 대체 이런 거랑 또 무관하게 9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그냥 원격 근무를 신청할 수 있어요. 네. 저 애 때문에 뭐 통학 때문에 이러면 그러세요, 집에서 일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헝가리에도 많이 올라가는데, 헝가리 같은 경우는 재미있습니다. 출산을 하겠다라는 계획만 제출하면 그냥 4천만 원을 평생 무이자로 그냥 그 자리에서 제출해줘요. 계획만 있어도요. 예, 계획만 있어도. 못 그리고 놔도. 죽을 때까지 안 갚다가 그냥 쓰다가 나중에 이제 뭐 죽으면 유산 정리하고 하잖아요. 거기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 이게 되게 얼토당토한 것 같아도 지금 이 상황에선 그런 정책이 필요한 네, 순간이 맞아요. 아닌가 싶어요. 돈만 주냐? 집도 줍니다. 주택 지원해주고 보호행동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가족들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플랜까지 도와줘요.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게 정말 전방위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팍팍팍 지원을 해주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나라가, 여기는 저기 학교 출산율이 높아지진 않았는데 네. 높아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3명입니다. 3명. 인구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네. 3명이요? 네, 3명. 2021년도에도 학교 출산율이 3명이었고 2011년도에도 3명이었어요. 계속 3명인 나라가. 독보적으로 많은데요. 네. 근데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그 예전에 문화적으로, 홀로코스트 네. 상흔이 있고 그다음에 주변 국가가 다 적대국이지 않습니까? 그쵸, 전쟁 네. 일으키고 나면은 막 저 멀리 있는 미국한테 손 뻗고 이러는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변란이 생겨서 없어질지도 모르는 나라야. 우리는 정말 아이 열심히 낳아야 돼. 항상 위기감이 있기 그래서 때문에 가는 그 거군요. 유대교, 네. 특히 유대교 중에서도 이제 좀 약간 보수적이고 예전에 이제 뭐 이런 걸 많이 따지고 있는, 그래서 뭐 남자들 중에서도 일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종파들이 거기는 뭐 출산율이 6명. 엄청 많은 네. 거죠. 네.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남자들 여자들 구분 없이 다 유지하고,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성도 군대 가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위기 의식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대리모 출산 지원 같은 거 엄청나게 해가지고 낳는 사람만 많이 낳아 이게 아니라 못 낳? 그러면 우리가 엄청 도와줄게. 그다음에 난임 치료 같은 거 하면은 휴가를 그냥 다 유급으로 해주고, 네. 그다음에 뭐 제도적 지원 같은 걸 이런 식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럼 우리도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획기적인 정책 변화를 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출산율이 크게 늘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뭐 이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네. 전남 강진이에요. 네. 여기가 이제 학교 출산율 이번에 통계치 나온 거 보니까 1.47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 높네요. OECD 수준이 네. 된 거예요. 네, 네, 여기는 네. 어떻게 됐냐? 이게 2022년에 0.89명이었는데 2022년에 0.89명인데 지금 1.49가 됐다고요? 네, 1.47이 됐어. 47. 한 방에 네. 그냥 60%가 급증을 해가지고 네. 어떻게 된 거야라고 이제 이거 분석 기사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육아 지원 센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뭘 중시하냐면 보육 낳는 거 다 지원을 해줍니다. 방점이 그냥 어느 한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 다 해드릴게라고 하는데, 일단 아이를 낳는 것도 낳는 거지만 낳으면 사실 지원금들이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네. 뭐 국가에서도 나오고 광역지자체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는 기초지자체, 여기 광진군에서 직접 줍니다. 얼마를 주냐면 만 7세까지 60만 원씩 줘요. 그러면 정부에서 주는 거 있고 전남도에서 전라남도에서 네. 주는 거 있고 그다음에 강진구에서 주는 따로 것까지 주고. 하니까 두 아이 키우면은 월에 210만 원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아이 밑으로 이때까지 돈이 예. 따로 들어갈 일은 별로 학교 없겠어요. 들어갈 때까지 네. 그냥 굉장히 막 여유 있게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당할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가 뭐 일을 못 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물론 본인이 다니던 직장의 월급보다는 못 할 수가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로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이제 두 아이에 200만 원 정도면은 사실 낮은 수준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유럽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오히려 높을 수도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육아지원센터 통해서 공동 육아 카페라는 걸 운영을 하는데 이게 대단해요.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밤 8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료로. 그리고 이제 오후 5시 이후에는 돌보미를 또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낮에 그 여유가 돼서 뭐 부모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다른 애들도 같이 놀게 해주고 시설을 이제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되게 돌보기가 편하잖아요. 네, 집에 있는 네. 것보다. 하다가 이제 뭐 퇴근하실 시간 됐네 집에 가자라고 할 때쯤부터는 이제 전문 돌보미가 들어가서 봐주기 때문에 네. 저녁까지 일을 해도 크게 걱정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같은 경우도 154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만약에 산후조리원 안 가잖아요. 네. 그러면 안 간 분들한테 또 지역 카페 100만 원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현금성, 그 다음에 그 외에 제도적인 부분까지 다 케어를 해주니까. 그리고 또 장난감 이런 건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네, 네, 네. 이것도 군에서 아예 그냥 1개월씩 대여를 해주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현금성이든 아니든 뭐 지원이 되게 많아서, 그러면 어느 정도나 이거 굉장히 만족도를 네. 느끼시는가를 강진군이 양육수당을 처음 만든 지 1년 지난 작년 9월에 혜택을 받은 부모 169명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66.4%가 이 육아수당이 출산에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돈 많이 주면 일단 이 따로 더 들어온 60만 원 이게 네.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더 낳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만드는 네, 거고. 네. 그다음에 더 낳고 싶다라고 답을 한 것도 실제로 49.4%. 그러니까 아이 낳은 가정 중에 절반 가까이가 이 동네면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고, 그다음에 아이 뭐 출퇴근하거나 할 때 이런 편의성 같은 것도 확실히 편의를 봐주고, 그다음에 돈도 줄 만큼 주고, 시설도 시설만큼 대주고, 쉽게 말해 성역 없이 다 쏟아붓지 않으면 이거 턴백 해가지고 다시 반등을 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게 독일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지역은
조금 그 이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좀 관대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터키계를 많이 받아들였고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터키가에서 이주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출생아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민 정책하고 믹스가 돼야 이게 효과가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뭐 이제 단일 민족 국가다 이런 생각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더 배타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민 문제를 어떻게 좀 할 거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과 동시에 이제 또 아이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 출산율 반등하는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강진군 같은 경우도 다문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이제 보면은 사실 이건 이민 문제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지금 10년 동안 몇 조 원을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이제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사실 몰랐던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 왜 성과가 없지 했는데 사실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니까 굉장히 극히 미비했고 또 너무 다방면이 아니었고 너무 좀 한 부분에 집중돼 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진짜 재앙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좀 다방면에 그리고 여러 정말 실제로 육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전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앞으로 좀 진짜로 내년엔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쏙쏙 CBS 장규석 기자,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